네, 목요일은 책과 함께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이어갑니다. 홍정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사시의 특징과 작가 호메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부터는 일리아스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이시겠지만 이 호메로스 엄청난 두께지 않습니까? 벽돌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현을 했었는데 한 번에 끝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읽을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네, 좋네요. 천천히 조금씩 쪼개서 읽으면 네. 되고요. 그리고 그 여유도 없으신 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아, 그럼요. 네, 예. 우리가 읽지 않아도 워낙 또 재밌게 읽은 느낌을 나게 해주는. 네네네. 네. 근데 이 작품은 읽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당시에 호메로스는 사람들이 다 알 거다라고 생각하고 생략한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아, 네네. 트로이 전쟁. 이 트로이 전쟁은 10년에 걸친 전쟁입니다. 네네. 근데 정작 이 작품이 8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작품이 다루는 것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대단한 재능이죠. 고작 며칠 동안의 이야기를 이야, 800페이지에. 예, 800페이지에 늘려 쓰는 네. 엄청난 재능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혹은 이 전쟁의 앞뒤에 무슨 다른 일이 있는지 네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서 그 이몽룡이 그 암행어사 된 줄 모르고 함부로 하는 것 같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 우리가 춘향전이 줄거리 아니까 암행어사 됐는데 신분을 감추고 춘향이의 고향에 마을에 돌아왔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춘향이와 이몽룡의 원래 관계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니까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당시 독자들, 첫 독자들도 그랬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이 작품을 읽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스 신화 혹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오히려 일리아스를 읽으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일리아스에 그런 얘기 왜 안 나오지? 뭐 파리스의 사과라든지 네네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먼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파리스라는 등장 인물이 네네. 있죠. 파리스에게 태어났을 때 어떤 운명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파리스는 트로이의 왕자였습니다. 네네. 왕자로 태어났는데 얘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어서 왕궁에서 떨어진 곳에서 왕자가 아닌 목동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애초에 이 왕궁 근처에 못 오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동으로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신들의 이야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 신화 혹은 그리스의 서사 신화 비극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숙명, 네. 아난케라고도 하는데 이 숙명 혹은 운명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네.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숙명 앞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네. 그 숙명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고. 신인 거죠. 네. 아킬레우스가 태어났습니다. 네. 일리아스의 주인공. 네네네. 아킬레우스가 태어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결혼을 합니다. 아킬레우스의 부모님이 결혼을 하시는 거죠. 네.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 날 파티가 벌어집니다. 테티스는 여신이었기 때문에 네. 동료 신들을 초청을 합니다. 거의 모든 신들이 결혼식 날 초청을 받는데요. 딱 한 신이 초청을 못 받아요. 오. 불화의 신. 이 좋은 날 불화의 신을 데리고 와서 되겠느냐라고 해서 불화의 신 에리스. 네네. 불화의 신 에리스가 초청을 못 받았는데 우리가 단톡방에서 어느 날 사람들이 단톡방에서 다 조용해지면 느낌이 이상하죠. 나 빼고 새로 단톡방을 봤나? 그럴 수도 있죠. 네, 아예 모이지 않고 아예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나만 빼고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따돌림 당한다고 생각하면 견디기 힘들죠. 그렇죠. 불화의 신 에리스가 열이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파티에 가는데 불화의 신답게 불화의 씨앗을 던집니다. 네. 뒤늦게 가서 야 나도 좀 즐기자 이렇게 하지 않고 황금 사과를 파티장에 던지는데요. 그 황금 사과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 사과의 주인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스튜디오에 방송 녹음 중인 스튜디오에 누군가가 햄버거를 던지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 라고 하면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성 정희경 아나운서님. 저밖에 없으니까. 어쨌든요. 혹은 가장 덩치 큰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근데 뭐 남성, 여성, 뭐 키, 몸무게 이런 건 측정 가능한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잖아요. 네, 미는. 그렇죠. 그러면 다들 내가 한미모하지. 겉으로는 아우 너 너무 예뻐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혹은 여신들 얼마나 이 사과를 차지하고 싶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신들 중에서 미모도 되지만 사실 이런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끝발도 좀 되는 여신들 세 명이 네, 네. 이건 내 거야라고 한 겁니다. 에리스의 한 수가 제대로 먹힌 거죠. 네. 불화가 그 자리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선 세 여신이 누구냐면 제우스의 본부인인 헤라.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네, 네. 그리고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다 이- 유명한 신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네임드. 맞아요. 네. 네. 유명한 여신들 세 명이 서로 다툽니다. 네. 서로 다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판정을 해달라고 해야 될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헤라가 자기 남편 그리고 아프로디테와 아테네 자기 아버지인 제우스에게 찾아가서 누가 제일 예뻐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우스가 어떡하지? 누구 편을 들어주지? 막 고민하다가 네. 화를 냅니다. 네. 이 좋은 날 지금 무슨 난장이야? 저리 가! 그러면서 제우스가 어떻게 대답해도 다른 두 사람에게 욕을 먹을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네네. 화를 벌컥 내서 대답을 피하고는 쓱 보니까 저기 목동이 한 명 지나가는 거예요. 파리스. 파리스. 야, 네가 얘기해줘. 네. 라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 고전에서 배우는 대화의 전략이랄까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오면 일단 화를 내서 시간을 번 후 다른 사람에게 대답을 떠넘겨라. 네네. 그렇게 해서 파리스가 갑니다. 파리스에게 세 여신들이 로비를 합니다. 나를 선택해주면 선물을 주겠다. 헤라는 권력을 주겠다라고 네. 약속을 하고요. 아테네는 불패의 장군이 되는 전쟁터의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네.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네. 합니다. 네네. 제가 주변의 남자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네네. 당신이라면 누구를 지원하겠습니까?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 파리스의 결정처럼. 예, 꽤 네. 많은 남자들이 파리스와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프로디테 네네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남편이 되겠다. 네네. 아프로디테가 약속을 지켜줍니다. 아프로디테가 사과의 주인이 되었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파리스에게 안겨줍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리스 신화나 비극, 서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신이라는 거대한 운명 앞에서 마치 자연재해와 같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그린다고 했잖아요. 네. 신들의 선물에는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음.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그걸 준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만 주는 거죠.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도 잃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되죠. 네. 신들의 선물은 그러한 속성이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신의 선물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굉장히 그렇죠. 잘 알려주고 있지만 그건 좀 더 다른 이야기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선물로 헬레네라는 여성을 옛날 작품이니까요. 네. 옛날식으로 표현하자면 취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헬레네는 유부녀입니다. 네. 헬레네는 그리스 최고의 미녀이지만 이미 짝이 있는 사람이었죠. 네네.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헬레네와 메넬라우스가 결혼하는데도 또 사연이 있습니다. 헬레네가 그리스 최고의 미녀였던 거예요. 네. 헬레네는 그리고 스파르타 왕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헬레네는 그리스 최고의 미녀인 동시에 이 미녀와 결혼하면 권력까지 스파르타의 다음 왕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구혼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겠습니까? 무수한 구혼자들이 거의 100명에 가까운 구혼자들이 몰려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이 그리스의 구혼자들, 그리스에서 잘 나가는 남자들이라고 하면요, 사실 그 프로토타입이 딱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남자입니다. 왜냐? 그리스 사람들의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뭐였냐면 해적 산업이었습니다. 아, 네네네. 소말리아 해적들보다는 훨씬 더 건장한. 네네. 그러니까 이 지중해의 제해권을 가지고 무역도 하지만 때때로 약탈도 하는 그 해적이 그리스의 주된 일이었기 때문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 네. 칼 잘 쓰는 사람들, 팔뚝 굵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등 신랑감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구혼자들이 한 100명 모였다는 거는 그 각 나라에서 싸움 잘하는 네. 전 세계의 그 국가 챔피언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인 겁니다. 네네. 메넬로스 그 헬렌의 아버지가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누구 한 명을 구혼자로, 이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한 명을 구혼자로 선택해도 그 한 명이 나머지 사람들 다 당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해도 파국이 예정돼 있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들이 스파르타를 뒤집어 엎을 테고. 네네. 그때 이 호메로스의 작품에서 가장 현명하고 꾀가 많은 사람, 잔꾀가 많은 사람으로 그려지는 또 네임드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네. 오디세우스입니다. 네네. 오디세우스는 지혜로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네. 그 트로이 목마 전략도 오디세우스의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오디세우스가 헬렌의 아버지에게 전략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구혼자들에게 맹세하게 해라. 누구든 헬레네가 결혼한 이후에 헬레네의 남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헬레네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맞서서 힘을 합쳐 싸우겠다고 네. 맹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결혼하고 나서 누가 이 결혼한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면 모두가 이 깨트리는 한 사람을 함께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꺾기로 하자라는 네.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맹세에 찬성합니다. 네. 왜?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네. 자기가 선택받을 것이라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 메넬라우스가 남편이 되고 결국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본 격이 된 네. 다른 구혼자들은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네. 그런데 파리스가 헬레네를 데리고 떠나는 거죠. 혹자는 파리스와 헬레네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고 혹자는 파리스가 헬레네를 납치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헬레네는 유부녀 헬레네는 파리스와 사랑에 빠지거나 혹은 파리스가 유부녀 헬레네를 보쌈을 했거나 두 사람이 파리스의 고향인 트로이로 떠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맹세를 지킬 때가 됐다. 네. 메넬라우스가 그리스의 영웅들이여 이런가?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든 거죠. 네. 그 그리스의 영웅들이 모여듭니다. 네. 그리스 영웅들이 모여들어서 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파리스를. 우리의 헬레네를 납치해 갔으니 네. 우리가 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음. 트로이는 왕자를 보호하려고 하겠죠. 네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음. 그리스 연합군과 도시국가로 돼 있었던 그리스 연합군과 그리고 트로이 사이에 네네. 벌어진 전쟁, 10년에 걸친 대전쟁, 트로이 전쟁이 네네. 그렇게 벌어지게 되었고요. 황금 사과를 던졌던 결혼식 그 파티의 주인공이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신, 네. 그리고 아버지는 인간이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인간인 아버지와 여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킬레우스는 반인 반신. 그런데 기본적으로 불멸의 신이 아니라 유한한 수명을 가진 인간인 거죠. 네네. 그래서 테티스 어머니는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서 자식을 불사신으로 만드는 개조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불사신 프로젝트. 그래서 저승을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스틱스 네네. 강이라고 하는데 그 강에 아이를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침례하듯이 붕덩 담궈서 거기에 담궈서 창칼이 안 들어가는 아주 불사의 단단한 몸을 만드는 거죠. 네. 전쟁터에서 창칼에 맞아도 죽지 않도록. 근데 아이를 강물에 던져놓으면 떠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잡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잡고 담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를 최소한으로 잡아야 되니까 뒤꿈치를 잡고 발 뒤꿈치만 잡고 아이의 몸을 푹 담굽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려져 있었던 뒤꿈치 부분 거기가 아킬레스의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사람들이 그 우리 발목 뒤쪽에 있는 굵은 힘줄 있죠. 네네. 거기를 아킬레우스가 공격당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렇죠. 부르죠. 그렇게 아킬레우스는 강력한 신체를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뒤꿈치는 웬만하면 신발로 잘 가리면 되니까요. 네네. 전쟁터에서 창칼이 들어오지 않으니 겁이 날 이유가 없죠. 네네. 그럼 용기 있게 싸우면 싸움에 많이 나갈 수 있겠죠. 많이 싸우면 싸움을 잘하게 됩니다. 불패의 장군, 항상 이긴다, 상승 장군이 네네. 되는 거죠. 그리고 아킬레우스가 달리기를 엄청 잘했다고 합니다.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를 읽어보시면 사람들 앞에 그 수식어를 붙이거든요. 아킬레우스의 수식어는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텝이 좋은 거죠. 네. 스텝으로 상대를 살살살 녹이고 네네. 그리고 상대가 너무 강하다 싶으면 살짝 도망쳤다가 체력이 떨어질 때쯤 되면 빠르게 접근해서 쿡 이제 한 칼 먹이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굉장히 불패의 장군.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에 들어가기 위한 몇 개의 세팅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아버지의 결혼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불화의 여신이 던진 황금 사과는 파리스 그리고 파리스의 조국인 트로이의 거대한 불화. 네.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라는 사실 트로이도 어떻게 보면 범 그리스 문명이거든요. 동족 상잔의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범 그리스 문명 안에 거대한 불화가 던져진 그 황금 사과 사건. 그 사건이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식 날 일어났던 것이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막 이쪽이 또 우세했다가 저쪽이 또 우세했다가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일리아스에 보다 보면. 근데 일단 분량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쪽 편 저쪽 편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소개를 해 주실 수는 없고 등장인물 주요 인물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은요. 네, 이미 굉장히 중요한 인물 몇 명 이야기가 나왔죠. 아킬레우스. 네. 헬레네, 네. 파리스 나왔죠. 아킬레우스와 많이 연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스 원정군의 총사령관이자 메넬라우스의 형인 아가멤논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미케네의 왕입니다. 동생은 스파르타의 왕. 형제가 어떻게 각기 다른 나라의 왕인가? 동생은 스파르타의 공주인 헬레네와 결혼해서 스파르타의 왕위를 계승한 거죠.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이 그리스 연합군 원정군의 총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아킬레우스와 썩 그 원만한 관계가 아니에요. 네. 아킬레우스와 불편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이 독자들, 특히나 여성 독자들이 되게 불편할 수 있는데 일리아스의 시대에는 여성을 제대로 된 인격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물건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어떤 여성을 탈취를 합니다. 네. 원래 아킬레우스의 몫으로 돌아갔어야 될 그 여성이었는데 아가멤논이 보니까 여자 마음에 예쁜데 들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데 내 거 이렇게 해서 여자 때문에 둘이 사이가 틀어지게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면서 아킬레우스가 너는 사령관이라는 놈이 평소에도 겁도 많고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막 서로 그러니까 이 자식이 극상하네 라고 관계가 막 틀어져서 아킬레우스가 나 안 해. 싸움 안 해 라고 태업을 합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일리아스 시작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영어권 사람들은 가끔 유능한 부하 직원과 무능한 상사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 네, 갈등이 네. 있을 때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 혹은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의 갈등을 보는 것 같군이라고 네. 영어권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좀 이제 일리아스를 읽은 영어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아. 유럽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분이 우리 서양의 전통이 굉장히 해박하시구만 이런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파리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네네. 파리스의 아버지인 프리아모스 왕 그리고 파리스의 형인 헥토르 이 두 헥토르 사람입니다. 많이 헥토르. 나오더라고요. 예.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와 쌍벽을 이룰 만한 명장입니다. 그렇죠. 예.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이자 트로이 군 최고의 명장 그렇죠. 프리아모스. 네, 헥토르. 헥토르. 네. 네. 프리아모스는 아버지. 이게 이미 이제 기원전 8세기 작품이니까 제가 결론을 미리 얘기해도 스포일러는 상관없죠. 아니겠죠. 네네네. 헥토르 죽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예,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리스 편이나 뭐 트로이 편이나 뭐 어디가 이기든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예, 없다 보니까 네네, 예. 우리한테는. 그냥 뭐 일단 죽음에 대해서는 좀 애도가 되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헥토르가 죽는데 그리스인들은 망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이후에 뭐 오이디푸스의 비극 작품들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법을 어기고 국법을 어기고서라도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왕에게 신문을 받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킬레우스가 다른 일로 분노를 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그 분노를 헥토르의 시신에 그 화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기 위해서 늙은 프리아모스 왕이 적진에 네. 왕인데 네. 적진에 네. 몰래 들어와서 아킬레우스와 대화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리스의 대적인 트로이 연합군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바로 프리아모스 왕과 또 그의 헥토르. 아들인 헥토르 네. 이렇게 되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좀 더 자세한 건 작품을 읽어가면서 그렇죠.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품으로 들어가 보면 첫 문장이 인상적이에요. 일단 시잖아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저는 한글로 네.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제가 그리스 원문을 보니까 메닌이라고 이렇게 첫 단어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분노란 뜻이거든요. 네네. 사실 그리스어를 순서대로 어순대로 직역하면 분노를 노래하소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분노를 노래하소서. 그러니까 이 작품의 주제가 뭐냐? 분노라는 거죠. 네. 누구의 네. 분노? 아킬레우스의 분노입니다. 네네. 작품이 시작될 때 초반부의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아가멤논과의 그렇죠. 그 여성을 여자 문제 빼앗긴 때문에. 전리품으로 주어진 여성. 그 여성은 이름이 브리세이스고 네네. 앞에 붙는 호칭은 보리 예쁜입니다. 예, 보리 예쁜 브리세이스. 예, 각종 인형처럼 여기가 반들반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리 예뻐야 되네요. 네, 보리 네. 예쁜 브리세이스를 빼앗긴 것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분노하는데요. 그래서 나 이제 싸움 안 해!라고 지난 10년 동안 한창 잘 싸우다가 난 이제 이 싸움에서 빠지겠어. 네네. 라고 하는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시작되는데 근데 그 분노가 이후에 몇 개의 국면을 거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뭐 이러면서 네. 분노가 변하는데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킬레우스의 분노 혹은 미성숙한 인간의 분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자신의 이익 혹은 사사로운 관계 때문에 분노하고 공적인 임무에서 빠지고 네.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분노를 극복하고 또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했었던 그가 운명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극복해서 공적인 업무로 돌아갈 것인가. 네. 이러한 것들이 일리아스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그 때문에 이 호메로스의 이 서사시가 고대 그리스로부터 지금까지 선택받아서 남아올 수 있는 네네. 그리스인들이 다른 책은 다 갖다 버려도 이 책을 버리지 않은 국민 문학이 될 수 있었던 네. 그런 이유이죠. 네네. 특별히 이 작품에 조금만 더 첫 줄에 보면 노래하소서 여신이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여신은 그 해설에 보면 무사 여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우스의 딸이고 원래는 여러 명입니다. 네. 무사 여신들인데 서사시는 이 무사 여신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달라고 일종의 신탁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 마지막 편도 어떤 그런 신탁을 바라는 듯한 그런 서사시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무사 여신이 영어에서 뮤즈가 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예술적인 영감을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뮤즈라고 하죠. 넌 나의 뮤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방송을 하다가 네네. 정인관 아나운서님 방송 준비하시느라고 원고에 쫙 이렇게 글 메모하시고 이런 걸 보니까
와, 저 모습이 너무 멋있다. 어. 영감을 얻어서 어떤 아나운서에 대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정희경 아나운서님이 저의 뮤즈가 되는 거죠. 네네, 꼭 예술적인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근데 네네. 예술가가 아니라서 이 뮤즈는 계시는데 예술가가 없어서 작가시잖아요. 아유, 네. 네네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신에게 신탁을 기원하는 그런 서사시의 특징을 잘 보여주면서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여 있는 네. 아킬레우스, 그리고 그 분노가 어떻게 발전하고 또 어떻게 소멸되는지,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한 인간으로 시작해서 신에 가까운 성품으로 다듬어지는지 네. 그러한 네.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네. 그 첫 문장에 바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몇 줄 정말 네. 읽지 않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면 우리 다 못 갈 것 같은데. 저도 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처음 한 줄만. 네네. 근데 한 줄에 너무 많은 네.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네. 그럼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싸움이 네네. 며칠 동안 벌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날짜 단위로 좀 끊어서 네네. 한 2번 정도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홍정환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